위트컴 장군님의 조형물을 건립하고 제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온몸을 바쳤던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위트컴 장군님의 인자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동상 건립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신 3만여 명의 부산 시민들과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지난 11월 11일 조형물 건립 시민위원회 발족 1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동상, 바로 리차드 위트컴 장군인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1953년 유엔군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부임 후 부산 재건에 모든 역량을 쏟아낸 푸른 눈의 한 부산 사나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국내 도시 브랜드 평판 1위,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제1의 항구 도시. 밤이면 생기 가득한 불빛들이 도시 대동맥을 타고 흐르는 곳. 이런 괄목상대할 발전 덕분에 70년 전 부산이 아비규환의 임시 피란 수도였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또 누군가가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재건의 틀조차 세우기 불가능했던 한국전쟁 직후의 부산. 그런데 그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낯익은 이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982년 7월 23일 부산 소재 한 신문에 실린 한 토막의 부고 기사. 그런데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 유엔 기념공원에 묻힌 유일한 장군 리차드 위트컴. 왜 그는 본국 성환 대신 대한민국 부산에 남았을까? 그는 왜 부산 재건 역사 곳곳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까? 한국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미군 제2군수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한 위트컴 장군은 당시 한국군 재건과 증강을 추진했던 벤플리트 장군을 돕고 유엔군의 군수물자 확보와 수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트컴 장군은 53년 6.25 남침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부임하셨어요. 그때 실탄을 70만 발, 그리고 소화기는 50만 정, 그리고 중화기, 대포는 1,500, 차량은 약 2만 대를 바로 그 한국의 한국군과 미군에 지원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될 때, 대한민국 국군이 새로 20개 사단으로 증강될 때 위트컴 장군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부산에서 200만 톤에 달하는 장비와 군수 물자를 최전방으로 실어 날랐고 후방 지역 치안 유지, 전쟁 포로와 피난민 관리 임무도 맡았는데요. 당시의 한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임무는 한반도 전체, 전구에 대한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을 재건하고 후방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위트컴 장군이 바로 그 지휘관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은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은 후방 지역이라 전국 각지에서 생면부지의 피난민들이 몰렸고 휴전 협정으로 전쟁은 멈췄지만 인구 40만을 겨우 껴안은 도시는 전쟁 직후 그 숫자가 2배를 넘어가면서 혼돈과 아수라장 그 자체가 돼버렸습니다. 얼기설기 판자를 칠 터만 있어도 휴 살았구나 싶은, 폐허라고 할 만큼 도시 기반이 전무했고 모든 것이 절박했고 절실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옛날에 피난민들이 영도다리 그 상공회의소 있는 데서 피난민을 천막 짓고 다 살다가 거기서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영도로 가라 해가지고 영도로 여기 천막 짓고 이제 사는 곳이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성동 저 어디 쪽에도 천막 짓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요 바로 옆에 흰율 마을에 요 금성교회 자리에 나는 거기서 천막을 짓고 피난민들이 살았어요.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천막, 지금 천막들 어디 뭐 전쟁나무 천막들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막을 지어갖고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해고는 이제 그게 또 나무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뭐 집을 짓고 살아라 해갖고 가만히 한 장, 두 장 이렇게 나눠줬다는 말이지. 사실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는 1930년대 중반에 당시 이제 일제 시기였죠. 30년 후에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에 40만 인구의 도시 계획이 됐던 곳인데 해방 직전에 약 한 27, 8만 명이 전쟁 직전에 무려 48만 명 가까이 되는 이미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도시 계획상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 그래서 이제 괴한 동포들이 15, 6만 명 이상이 아마 부산에 정착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그 해에는 인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51년에 84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획 도시에 2배가 넘는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피난민들이 산으로 그리고 뭐 하천가로 아니면 남의 집 담벼락 밑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집을 제대로 이제 만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부산을 더 절망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부산의 산마다 꼭대기까지 피난민 판자촌들이 빽빽하게 생겨나자 큰 불이 여러 번 발생한 것인데요. 화재 관리에 속수무책이었던 당시 추위를 막고자 피웠던 불이 번져 걷잡을 수 없었고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만큼 초대형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재 그리고 뭐 천막 아니면 종이류 이런 걸로 집을 짓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그러니까 뭐 순식간이라는 표현처럼 한 집에 화재가 나면 불과 1, 20분 만에 수십 채가 불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영도 대평동 대화재, 국제시장 대화재, 용두산 대화재까지 불은 전쟁만큼이나 잔인한 상처를 남겼는데요. 너무나 자주 큰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부산이 아니라 불산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전기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롱불을 켜게 되고 난방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연탄을 떼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떼는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이제 화재가 많이 났던 100여 동 정도 피해 입은 것은 뭐 피해가 아니다 할 정도로까지 한 번 화재가 나면은 가구 수가 뭐 500세대 이상이 이제 화재로 소실되는 이런 과정들이 많았죠. (1953년 11월 27일) 밤 발생한 일명 부산 역전 대화재. 전쟁 후 재건을 일구려는 부산을 한순간에 삼킨 화재가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이 화재로 3만여 명의 이재민과 29명의 사상자, 전소된 집만 332채. 피해 규모를 따져보니 현재 가치로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소방차가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으니까 소방차가 한 대, 두 대 가지고 안 돼. 요즘에는 소방차 성능이 좋지만은 그때는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니 불이 나니까 이제 열이 나니까 그게 이제 열을 가해제가 터졌는데 폭탄 터지듯이 하늘로 올라가서 터지고 불이 내려왔어요. 그런 현상이 몇 군데 났고 아수량이지요. 또 전쟁터 같더라고요. 중구의 절반이 불에 탔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나왔을 정도니까요. 부산 용이 있는 곳과 그리고 40계단 이 일대는 당시 부산의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일단 시장 경제의 중심은 국제시장이었다면은 무역과 관련한 어떤 경제의 중심은 40계단 주변이었는데 그 일대가 이제 초토화되다시피 되고 나니까 지금도 그 흔적이 부산 동광동 일대에 남아 있는데요. 갑자기 식으면서 돌이 이렇게 소위 껍질 벗기듯이 이제 박티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집이 완전히 목조 건물이었던 것이 불에 타면서 떨어지고 이 목조들이 이 담 옆으로 쌓여가지고 불이 계속 이니까 여기가 달궈졌고 끓려고 물을 부으니까 돌이 갑자기 식으면서 저렇게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마가 삼켜버린 부산.
잿더미가 된 삼터를 망연자실 바라보던 피난민들의 심정은 절망과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위트컴 장군의 숙소가 부산역 위에 그 철도 대리라 그러는데 철도 대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숙소도 완전히 타버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집무실이 그 맞은편에 그 세관이었죠. 뭐 세관 쪽에는 밤새 이제 그 유엔군들이 이제 사수 작전을 해서 다행히 거기는 불이 번지지 않았었는데, 그 화재로 부산시 도시, 부산의 도심에 다 그 이렇게 화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그때 어디선가 문이 열리며 군수 물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잠을 잘 천막들이 생겼고 매일 23,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옷까지 이불 등이 배급됐는데요. 부산 주둔 미군들이 써야 할 군수품 창고를 열어 이재민들에게 긴급 지원한 이는 바로 리차드 위트컴 제2군수사령부 사령관. 그는 화재 발생 다음 날 바로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역을 정리했고 4만 명이 지낼 임시 천막촌을 지었습니다. 또 모두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구 계획도 상세히 밝혔는데요. 그 당시에 그 위트컴 장군이 부산의 군수지기지 사령관으로서 그 당시에 55, 지금도 있습니다만 55 보급창이 있지 않습니까? 55급창 창고를 갖다가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뭐 상부에 뭐 이렇게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모포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불 뭐 이런 의복 약 한 3개월에 걸쳐 가지고 25,000명 이상의 그 시레이션 그 군용 식량 이런 걸 갖다가 꾸준히 공급을 하고 텐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3만 명의 이재민을 위한 하나의 그 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다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일단 위트컴 장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피란 수도 부산 유네스코 등재에도 반드시 이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투지는 아니지만 후방 보급 지원을 총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피란 수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피난민들의 열악한 생활들을 누구보다 이제 눈여겨보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역전대화제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니까 당시 시나 정부는 이미 이제 휴전 이후로 올라가 버렸고 부산시로서는 막막한 상황이었죠. 재정도 없는 데다가 판자집과 같은 그 피난민들만 남겨져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그 과거 무릉도위가 있었던 현 부산역 앞쪽에 초량동 45번지 일대로 일부를 보내고, 게다가 이제 청학동 지역으로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그 현재 청학시장에서 해돋이 마을 쪽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 주거지가 대부분 보면은 이 한국전쟁 피란 시절에 역전대화제와 같은 수많은 그 이재민들이 자리를 잡은 곳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제 이곳에 천막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위트컴 장군의 활약이 가장 컸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군수 창고를 열어서 바로 즉시 이재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큰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위트컴 장군은 11월 27일 당시는 날씨도 춥고 만약에 즉시 나눠주지 않으면 이재민에게 즉시 먹을 것, 입을 것, 또 진료받을 곳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기 때문에 즉시 창고를 풀어서 그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과 재건에 나선 리차드 위트컴 군수기지 사령관. 이 일로 결국 그는 미 의회 청문회에 소환됩니다. 부산 재건 계획에 따라 모든 군사물자, 텐트, 목재, 철근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 피난민들 그 생활을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그 보호를 받은 미국 본토에서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전쟁 물자를 군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민간인한테 지원하느냐 하고 위트컴 장군이 그 미국으로 호출이 됩니다. 사실 군수 물자를 상부 승인 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고금을 통해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상부 승인 없이 군수물자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살포를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트컴 장군은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의원들이 감동한 가운데 더 많은 이 지원 물자를 갖고 한국으로 돌아온 위트컴 장군은 장기적으로 부산시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장기적인 부산 재건 프로젝트를 세우고 폐허가 된 부산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장군은 스스로 부산시를 재건을 하기 위해서 AFAK, 즉 대한군사원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당시의 미 8군 사령관인 테일러 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AFAK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군이 주도가 돼서 그리고 민간의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주변의 미군과 한국군의 모든 자산을 이용해서 부산시를 재건을 했던 작전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위트컴 장군은 이 AFAK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은 외곽의 조직 그리고 예산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 가운데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PMP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부산 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양의 물자가 미군에 의해서 투입되었고 또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군이 월등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화재민들의 주택 사업입니다. 동래에 111가구, 영도에 109개 가구를 건립해서 1954년에 준공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한 UN KRA와 협력해서 공동주택을 1100세대를 추가로 지어 제공함으로써 부산의 주택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위트컴 장군님이 미 8군 사령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약 8개월 후 1954년 8월경에는 드디어 부산시가 이제 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재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실제로 장군은 이 재건 작전을 이끌면서 실제 화재가 났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재가 있지 않던 다른 지역에까지도 AFAK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을 재건하는 노력을 통해서 단순히 화재 지역의 복구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재건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이 재건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 부산시를 재건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기업이 여기 참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이런 도시의 기능이 이 자국민에 의해서 스스로 서스테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트컴 장군은 그 대양산업이라는 회사의 그 대표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 대양산업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위트컴 장군이 레터를 만들어서 미 8군 사령관한테 보냅니다. 얼만큼의 자재가 필요한지, 목재, 못, 기타, 시멘트 등 이런 자재의 양을 명시를 하고 실제 그 자재가 언제 도착할지 다시 그것을 그 정보를 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기, 장소 이런 모든 여건들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부산시가 재건하는데 한국 기업들의 역량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을 동원한 임시 복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는 건데요.
이 화재로 부산역과 우체국이 소실됐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당시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입의 통관을 담당했던 부산세관. 화재 발생 70년 후 지금은 몰라볼 정도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장소가 그 1950년 당시에 그 역전 화재가 났던 그 부산 본역이 바로 이 검은 빌딩 있는 곳, 무역회관이죠.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되고. 당시 부산역과 100m 인근에 마주했던 부산세관. 그 매섭던 화마에도 부산세관 청사만 살아남았는데요. 이 예청사는 그 미군에게 이미 그 징발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창고가 6동이 있었습니다. 이 6동에는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그 국립박물관에 있던 그 국보급 그 문화재가 이 부산시간 예청사의 이 창고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중에는 이 부산시간 이 창고에는 군수물품, 특히 그 가운데는 하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역전 화재가 났을 때 부산세관 청사에 불이 붙었다면은 이 부산항 전체가 불바다가 될 뻔일 거죠. 그래서 미 군수기지사령부에서는 필사적으로 부산세관 예청사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보니까 미 군수기지사령부의 제266 그 병기창이 이 부산세관 예청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 군사고문단이 그러니까 그 일종의 예비역 그 미군들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탄약이라든지 군수물품에 대해서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부산세관은 주 군수물품의 기지가 이 부산세관에 있었던 겁니다. 필사적 방어로 화마에서 살아남은 부산세관. 위트컴 장군은 부산으로 향하는 재건 물자를 들여오기 위해선 세관 기능 회복이 최우선이라 판단하고 AF/AK 미군 대항 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산세관 청사 반환에 나섭니다. 그 생활의 터전을 새로 마련하고 하려면은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뭐 원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군의 그 차관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죠. 이걸 빨리 그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세관의 기능이 제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부산세관을 빨리 하루속히 우리 청사를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에 폐허된 공간을 다시 살리게 되고 특히 우리가 그 이재민들을 살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 청사 반환 전에는 우리 거기에 일본은 우리 세관 화물 취급인들이 다른 건물에서 일을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는데 청사에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그 사무원들이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세관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칼 같은 결단과 신속한 행정 실행. 그 덕분에 부산세관의 기능은 빠르게 복구됐는데요. 군수 업무 책임자였던 위트컴 장군은 세관 청사 반환이야말로 재건의 첫삽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세관 예청사가 미군으로부터 그 돌려받은 것은 1954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위트컴 사령관과 제3대 부산세관 김신서 세관장인데요. 이분이 두 분이 그 부산세관장실에서 그 청사에 대한 그 이양식을 해주죠. 뭐 그전에는 뭐 전시 중에 뭐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복구에 들어야 되죠. 자, 재건을 해야 되고 부산세관이 그야말로 일이 바빠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먼저 알고 위트컴 사령관에 또 자기의 플랜이 있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사를 빨리 이양시켜 준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 위트컴 사령관이 그 애민 정신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를 그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준 그 대화재 때 도와준 그런 고마움은 우리가 세관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으로서 사명을 다해낸 리차드 위트컴. 59세에 부산으로 부임한 그의 지난 행적들은 과연 어땠을까? 1894년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태어난 위트컴은 미국 엘리트 교육을 받고 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성장했는데요. 토피카에 있는 토피카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연구에 의하면 이 토피카 제1장로교회가 당시 1890년대에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부산과 대구 또 한국 한반도 전체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자신도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는 군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이었지만 군복을 입은 선교사로서 한국에 남아서 전쟁 이후에도 한국을 재건하는 데 자기 평생의 노력을 다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어린 시절 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보병 장교로 참전하면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위트컴.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과 물자 수송 작전을 성공시키며 군수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구축합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그런 지역에서 공군기지를 만드는데 많은 군수 물자를 수송을 해서 성공적으로 그 기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뉴펀들랜드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막기 위한 기지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이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의 말미에 한국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재건 작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미군 최고 군수 전문가의 위치에 올라선 위트컴 장군. 부산 역전 대화재에 신속 조치를 취한 전문성도 바로 세계대전 참전 당시 성공한 재건 전략이 뒷받침됐던 것이죠. 1954년 그 고마움을 담아 시민들은 공적비를 세웠는데요. 그 화재가 나고 나서 1년 후, 그러니까 1954년 11월에 이 부산 시민들이 그 위트컴 사령관에 공덕비를 씌웠어요. 그런데 지금에 참 아쉽게도 그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쉽죠. 그런데 그나마 사진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표지식을 세우면서 그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1954년부터 위트컴 장군은 미군 대한 원조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 병원을 짓고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전쟁 고아를 돕고 도로를 건설하며 도시 재건을 위한 총체적 지원에 돌입합니다. 지금 자갈치역 앞에 보면은 하나로마다 자리했죠. 위트컴 장군 부대 산하에 있는 제44 공병여단 본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국제시장 앞으로 해가지고 가톨릭 센터 지나서 메르놀 병원 앞으로 지나는 그 도로가 위트컴 장군 산하의 공병 부대에서 한 공사인데요. 그게 이제 현대식 아스팔트 부산의 1호 도로입니다. 한동안 그 도로가 유엔로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큰 종 모양을 스케치한 듯한 이 그림. 바로 부산대학교 동래 캠퍼스 평년도라는 제목의 설계도입니다. 그림의 원작자는 윤인구 부산대 초대 총장. 세상을 울리는 큰 배움이 있는 학교라는 꿈을 담았는데요. 그 꿈은 내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캠퍼스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이 민족의 천년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위대한 꿈을 품고 대학 생활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총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생각하는 캠퍼스의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종 모양으로 캠퍼스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이 종 모양으로 설계하면서 이 캠퍼스는 이래 크고 아름다울 거다 하고. 1946년 해방 직후 부산 대연동에서 단과대학으로 개교한 부산대는 이후 부산 충무동과 대신동 교사에서 수업을 이어가다가 1953년 9월 국립종합대학으로 승격됩니다. 당시 윤인구 총장은 그 위상에 걸맞는 캠퍼스 부지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썼지만 녹록지가 않았는데요. 1946년에 부산대학이 세워졌으니까 해방되자 1년 만에 세워진 거거든요. 1년이 채 안 되죠. 5월 달에 세웠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세금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예산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국립대학을 세웁니까? 캠퍼스 부지가 제대로 없어서
천막 교사, 판잣집 교사, 그것도 운동장도 없고 여기에 건물 하나 어디 세를 얻어서 저기에 세를 얻어서 그래서 인재들 기르고 있는, 그러니까 윤인구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거기서 6.25 전쟁까지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다가 전쟁터에 잡혀가기도 하고 학생들 숫자는 최소한으로 줄고 뭐 그러나 계속 학교를 유지하면서 전시연합대학을 만듭니다. 피난 온 모든 대학을 다 흡수해서 한국의 대학의 역사가 끊어질 때 그때 다시 전시연합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을 다 담아서 부산에서 그 대학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가고 나서 회복되고 돌아가고 나서 윤인구는 부산대학에 이제 매진을 하잖아요. 그때 제일 문제가 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는 이래 크고 아름다울 거다 하고 교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총장이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수들이 보기에는 윤인구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1954년 6월 미군 대한 원조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때 총장은 위트컴 장군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를 만나 그림을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그 윤인구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사줄 사람이 나타난 거죠. 아무도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방법이 없는 이 시기에 윤인구는 위트컴 장군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집무실에 붙여둔 그 그림을 위트컴 장군 초청해서 위트컴 장군한테 낙수청하면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장군 내 그림을 사시오. 그림 한 장, 도화지에 그린 이런 그림 한 장 가지고 땅 50만 평하고 교환한 거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죠. 부산의 역사. 나아가 한국 대학 교육사의 길이 남을 통큰 거래. 위트컴 장군은 곧바로 한국 정부를 설득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까지 AFAK를 통해 지원했는데요. 장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땅만 구해준 게 아니고요. 온천장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없었어요. 그냥 논밭이니까. 미 공병대를 시켜서 땅 공사를, 도로 공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동경으로 건너가서 메가더 장군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설 자금 25만 불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공병대가 다시 또 같이 투입하고 또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때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섭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이 대학에 끼친 그 은혜는 말로 이루 다할 수가 없죠. 부산대학이 개교 이래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다. 근데 그 역사가 파묻혔던 거예요. 가난했던 한 대학 총장의 그림에 힘을 실어준 세계 최강국의 군수기지 사령관. 그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부산은 교육의 기틀을 조성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 공적은 오랜 시간 잊혀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부산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이 65년 기념이라 해서 무슨 책자 그런 거 뭐 만든다 해갖고 보는 중에 거기에 위트컴 장군 이름이 나와서 이분이 누군가 해갖고 그분이 이제 김재호 교수님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찾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해가지고 윤인구 총장께서 출판 안 하시고 남겨놓은 그 회고록 그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딱 한 서너 줄 적혀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위트컴이라고 이름을 봤습니다. 역사에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묻힐 뻔한 두 얘기가 정말 우리 후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얘기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1954년 10월 25일자) 미국 격주간지 라이프지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복 차림의 미군 장군과 부대원들, 또 수녀들이 부산 시내를 돌며 캠페인을 벌인다는 건데요. 캠페인의 목적은 메리놀 병원 신축 기금 모금. 한 푼이 귀했던 그때 위트컴 장군이 구상해낸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당시 부산은 병원과 진료소가 전무한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부산 역전 대화재 직후 화상 환자까지 하루 2천여 명이 몰려들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위트컴 장군은 AFAK 지원을 통해 종합병원 신축을 결정합니다. 4월 15일 날 개원을 하고 2달 조금 지난 시점에 뭐 잘 아시다시피 6.25 한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전 국토에 많은 분들이 이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오게 되고 특히 이 국제시장 일대가 피난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질병도 있었을 테고 전염병도 있었을 테고 하는 그 치료를 감당할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메리놀 무료 진료소가 특별히 더 주목을 받고 많은 환자들이 몰렸고 거의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뭐 과한 표현이 아닐 만큼 장사진을 이루고 그 환자들의 행렬들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본원에서도 일부 수녀님들이 부산으로 오시게 되고 그 오신 수녀님 중에 허시백이라는 수녀님이 또 마침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자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마침 거기에 같이 계셨던 그 미군 사령관인 위트컴 장군께서 여기에 병원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현재 메리놀 병원 이 자리에 3층 건물에 아마 종합병원을 건립을 하기로 하고 1954년에 아마 착공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54년 7월 29일 기공식과 함께 공사에 착수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에 위트컴 장군은 가장 행렬로 모금 활동을 하며 예하 미군 장병들에겐 월급의 1%를 기부하도록 했는데요. 당시 모인 금액이 약 6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공사를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이 지역이 또 안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최초에는 한 3, 4년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무려 8년을 끌 만큼 난공사입니다. 무려 8년의 시간을 걸려서 이 자리에 3층짜리 종합병원, 메리놀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같이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병원이 개원한 이후로 현재까지 배출된 인원이 인턴이 한 820여 분 되고요. 또 레지던트가 한 700여 분이 되죠. 그래서 한 1,50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을 길러낸 토대가 됩니다. 그 이 인력들이 우리 1960년, 1970년에 이 부산 지역을 끌고 가는 중추적인 의료 인력이 되죠. 그래서 위트컴 장군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그 종합병원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의 양성을 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3년 11월부터 1958년 11월까지 한국 재건 비용으로 투입된 AFAK 예산은 약 600만 달러. 1954년 6월까지 부산에서만 300만 달러를 투입해 재건에 쏟아부었습니다. 소방장비 진입로가 확보됐고 도로도 새롭게 정비했는데요. 위트컴 장군 지휘 아래 부산 재건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산 사용을 볼 때 동래, 송도, 영도 등 화재와 관련 없는 지역에 대한
예산이 집중된 것을 보면은 단순히 긴급공사, 복구공사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산 도시 전반적인 재건 사업에 영점을 두고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부산 도시 재건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트컴 장군의 활동은 단순히 부산역 대화재 복구가 아니라 현재의 부산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만들고 기업들을 또 지원해주고 또 교량한 것들 기초 건설물을 건축함으로써 현재의 부산을 있게 만든 가장 큰 그 공헌자이고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지만은 한 사람의 그 세계인으로서 인류애를 발휘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부산역전 화재가 났을 적에 얼마든지 자기도 애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세계관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사람 세계관은 박애주의, 애민정신, 이러한 그 후모니즘이 살아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전후에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는 데 혼신을 기울였던 그 저변에는 바로 휴머니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장군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5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외면하지 않고 보육원과 고아원을 짓는 데 영향을 쏟았던 위트컴 장군. 1954년 퇴역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한미 재단을 통해 고아원을 돕는 공공 민간 지원의 다리 역할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계기는 한미 재단입니다. 미국의 이 공공기관 또는 또 민간 기업들, 많은 그 미국의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 단체의 자발적인 대한 원조 물자를 산발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게 체계가 없으시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한 군데 모아서 공식적인 이 통로로 해서 한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게 그게 한미재단입니다. 한국에서 현지에서 그 관리 책임을 맡는 역할을 할 분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역할을 맡은 분이 위트컴 장군입니다. 위트컴 장군이 가장 이렇게 신경을 쓴 부분이 전쟁과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부가 된 어떤 남편을 잃은 그런 부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립한 한미 재단을 통해 위트컴 장군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우리 고향집에 전쟁 고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고아를 서울에서도 하고 계셨으니까요. 여러 번 방문을 한 거는 기억이 나요. 엄마 친척되는 분하고도 첫 번에는요 같이 오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아원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충남 천안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보육시설인 익선원을 운영했던 한묘숙 여사.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익선원을 방문하던 장군과 인연이 돼 1964년 부부의 연을 맺은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지만 새로 얻은 두 아이도 무척 아꼈던 위트컴 장군. 미국에서 유학하는 딸 태정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을 만큼 자식 사랑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저한테 편지를 보내야 그 다음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이 가졌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재밌는 거 그런 얘기도 해줄 기회가 되고 굉장히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영어 단어 그런 것도 써서 보내면서 설명 써서 보내고 나이가 적던 많던 존중해 줄 줄 알고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도요. 조그만 거라도 항상 물어봐요. 제 의견은 어떠냐고. 근데 그렇게 엄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제가 18세 이상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꾸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느냐, 데이트 나가면 음식도 제일 비싼 거로 하지 말고 중간 가격으로 해라, 물컵 이렇게
들어서 마시는 거, 베이컨은 칼로 썰지 않고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된다. 뭐 그런 기본적인 거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해서 뭐 군에 있어갖고 훌륭한 무슨 장군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누구보다 애틋하게 챙겼던 위트컴 장군. 그런 그가 한국에 남아야 할 숙명의 사업이 또 있었는데요. 위트컴 장군은 이를 생애 마지막 임무로 여겼고 아내 한효숙 여사와 함께 송환 일에 매진합니다. 당시 공인이었던 위트컴 장군이 직접 중국이나 북한에 입국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대신 자신과의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효숙 여사를 통해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장군의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던 한 가지의 꿈은 바로 장진호 전투에 남겨진 미군들의 전우들의 유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장진호 전투에서의 그 추운 겨울에 동사한 채로 현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군은 당시에 자신은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982년 7월 12일 중국에 머물고 있던 여사에게 위트컴 장군의 임종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해 발굴 사업 때문에 남편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 위트컴 희망재단을 통해 미군 유해 송환 사업에 끝까지 헌신했는데요. 군수 물품을 풀어서 사람을 먼저 챙겼던 남편과 장진호 전투 전사자의 유해 송환에 삶의 전부를 바쳤던 아내. 2017년 1월 1일 새해 첫날 90살의 생을 마감한 여사는 그렇게 남편 위트컴 장군 묘역에 함께 안장됐습니다.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한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았는데 딱 머리에 그 당시에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우리 엄마는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엄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형물 제막식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10일 부산대학교 장전 캠퍼스에 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그녀들의 정체는 바로 재미 동포들로 구성된 위트컴 여성 합창 단원들. 공연을 하며 위트컴 장군을 알리고 있는데요. 장군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조성됐다는 부산대 장전 캠퍼스에 직접 와보니 그가 일군 부산 재건의 역사들이 새삼 기적 같기만 합니다. 한국에 와서 했던 이 AFAK 프로그램이라고 미군 원조 한국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설계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한국 전체를 다시 살려내는 한국 전쟁 당시 숭고하게 희생된 유엔군의 정신과 가치를 전하는 유엔 평화기념관.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리차드 위트컴 전시관인데요. 전쟁의 상흔을 지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은 잊고 지내왔는데요. 그동안에 한국에서 베푼 그런 사랑 또 헌신 그런 것들을 한국의 젊은 세대가요 그 정신을 알고 배우고 저희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시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위트컴 장군의 재조명 작업이 활발한데요. 지난 가을 부산 문화회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위트컴 장군을 주제로 한 오페라 갈라 추모 음악회인데요. 그의 일대기를 오페라로 제작해서 관객들과 만난 겁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그 나라 국민을 돕는 것이다. 오페라로 만나는 위트컴은 어떤 감동일까? 이번 공연에서는 전체 3막 중 프롤로그와 1막을 선보였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산에서 하지 않았던 사진과 조명이 전부 다 노래와 일치가 되는, 조명도 문양이 그냥 조명이 아니라 그 노래와 모든 게 일치되는 조명으로 그렇게 하나의 어떤 혼연일체를 이루는 그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막이 오르자 피아노 연주에 맞춘 배우들의 열연이 펼쳐졌습니다. 오페라로 보고 듣는 위트컴 장군과 한묘숙 여사의 러브스토리. 그 감동이 더욱 배가 됐는데요. 군법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그 나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전쟁의 승리자라고 믿었던 진정한 장군.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재조명은 바로 우리 부산의 전후 복구와 재건의 역사를 찾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오페라와 책으로, 또 전시와 세미나로 그를 추모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를 잊지 않아야 할 이유는 같습니다. 6.25 전쟁 영웅이자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신 위트컴 장군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트컴 장군님 사랑해요. 위트컴 장군님 감사합니다. 위트컴 장군님 사랑해요. 전쟁 피해 복구를 넘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이 정책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살피고 돌봤던 리차드 위트컴 장군. 그렇게 묵묵히 인류의 가치를 실천한 그의 행보가 부산 재건의 씨앗이 되었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